일생활 균형 세미나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저출생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고용노동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변정희 전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의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뭐 저출생에 대해서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몇 년 전까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처절하게 느꼈었는데요. 네네.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트리플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올해 유치원 입학생이 27만 명으로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의 여파로 저출생 문제가 본격적으로 학령 인구에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출생률 한 명대가 깨졌다는 거는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0.7명이라는 게 사실 실감도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외국의 한 교수는 2022년 출생률이 0.78명이라는 통계를 듣고 본인이 더 충격받아서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처럼 출생률이 지속되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절반도 안 되는 2,500만 명 정도? 그리고 10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14% 수준인 759만 명 정도가 될 걸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현 상황을 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지난 2006년에 유엔 인구 포럼에서 한 학자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생 현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라고 했었죠. 네. 근데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가장 크게는 한국이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인구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80년대까지만 해도 둘 만나 잘 기르자, 심지어 둘도 많다와 같은 아주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여파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 한국이 너무나도 심각한 경쟁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도권 인구 집중이나 너무나도 심각한 사교육 문제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요즘 학부모들에게 3대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게 성장주사, 치아교정, 드림렌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몇 년치를 앞서가는 선행학습을 감당하려면 사교육비도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의 증가, 내 집 마련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이 당장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면 좋을 텐데 돌봄이나 양육 정책이 여전히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당할 직업적인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큰 몫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양육이나 돌봄이 지금까지는 사실 대부분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온 측면이 큰데 예.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높아지면서 정작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돌봄이나 양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시행 중인 뭐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네. 다행히 그래도 곧 총선인데 각 정당에서 앞다퉈서 정책 1호로 저출생 대책, 그렇죠. 돌봄 대책 내세우고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 이런 정책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대한 이후의 지원책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단일한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단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만 정책이 집중되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용과 주거 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합계 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 육아 노동 참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현재 뭐 정부도 그렇고 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얘기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요한 가치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이나 노동 현실에 대한 정책은 좀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성평등 정책이나 노동 정책도 모두 후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양성, 남성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노동시장 참여가 여성이나 남성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힘든 상황인 것 네네. 같잖아요. 네.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는 달리 취업과 직장에서의 경력을 생각하면은 결혼과 출산을 오히려 포기해야만 한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지금 세대들에게 직업은 너무나 당연한 거, 그리고 일종의 포기할 수 없는 시민권인데 네. 결혼과 출산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시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압박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40, 50대 중장년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 고용 단절 상태가 길어지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면 20, 30대 여성들은 아예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직장이라는 게 그냥 출퇴근만으로 승진이나 경력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가정에 놓게 되면 현실에서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경력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아까 보니까 뭐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던데 좀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절반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예. 네, 시급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이고요. 사실 대기업 아까 말했던 어떤 총선에서의 저출산 대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네. 적용이 되지만은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부산 같은 경우도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어떤 영세 사업장일수록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수록 여성 노동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럼 사실상 출생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예를 들면 유치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대부분 여성들의 일자리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또 출산을 감히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거라고 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이라서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좀 여전히 낮은 편이지요? 네, 그렇죠. 사실 현재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19% 정도 수준인데 4년 전인 2014년에는 17%였거든요. 그러니까 4년마다 겨우 2%씩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34위라 가지고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거의 비례 후보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주요 정당에서 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 비율 자체가 10%대니까 이게 네네. 너무 뻔하게 예상 가능한 결과인 거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좀 대변자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구성원들을 좀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비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눈부신 경제 성장 속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참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네. 일과 이제 가정을 좀 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그럼 네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관련 어떤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학계 출산율들이 더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국가들도 사실 처음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7, 80년대에 학계 출산율이 낮아지더래요.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더라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금은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네. 한국도 바로 이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성별임금 격차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성보다 17.2%나 낮아서 뒤에서 세 번째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국회의원 비율은 물론이고니와 관리직이나 임원 비율도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칠 수준이라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국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적절한 노동 시간으로 육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네.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정희 전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상임대표였습니다.